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 한 편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젊었을 때 외간 여자랑 눈 맞아 시댁재산 팔아가지고 야반도주 했었던 어느 남편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나친 외골수이신 것 같지만 그 심정 이해가 갑니다. 중간중간 재미난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결말이 어떠했을지 끝까지 궁금하게 합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나이가 꽉 찬 65 되었습니다. 미혼인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어요. 아들은 직장 잘 잡아서 지방으로 파견 내려가 있고, 딸애는 서울의 직장 근처에서 오피스텔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있으나 없는 것과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호적상의 부부로 되어 있지만 같이 살고 있진 않거든요. 딸, 아들 다 떠나보내고 외로울 것만 같았는데 실상은 그렇지도 않네요. 다른 집 자식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애들은 매주 주말이면 집으로 찾아옵니다. 일주일 내내 혼자서 애들 기다리다가 주말이 오면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 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도 살짝 있어요. 각자 짝을 만나 한창 연애할 시기에 주말 휴일을 집에서 저하고 보내는 것이 다소 걱정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잔소리도 해봤는데 별 소용이 없네요. 주말에 집에 와서 심심하게 있지만 말고 나가서도 데이트를 해. 니들 짝들 만나라고. 얼마나 섭섭해들 하겠어. 엄만 혼자 있어도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니들이나 재미있게 좀 살아봐.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니들 집에 오면 내가 귀찮아. 내가 치워놔야 하고 밥 해줘야 하고 니들 때문에 내가 여유가 더 없어. 여유가. 그럴 때면 딸이나 아들이나 저보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엄마의 유일한 낙이 나랑 남동생 아니에요? 연애는 평일날 실컷 하면 되죠. 주말엔 이렇게 집에서 엄마랑 우리 식구끼리 보내고 조심조심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얼마나 좋아. 우리 같은 효녀 효자들이 어디 있다고. 안 그래요?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될까봐 저리 난리들을 치는 것이죠. 지들 생각보다 몸 상태가 나쁘지도 않은데 누가 보면 곧 저 세상으로 떠날 것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저도 입으로는 싫다곤 했지만 내심은 좋아서 더는 말 안 합니다. 어차피 결혼시켜 놓으면 지들 살기 바쁠 텐데 결혼 전에라도 실컷 같이 있어줘야죠. 저는 현재 간암으로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평생 술이라고는 마셔본 적이 거의 없는데 간암이라고 했을 때는 콧방귀를 뀌었더랬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술을 안 마셔도 비형 간염 복균자면 암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소에 징후들이 있었을 텐데 왜 병원에 가보지 않았냐고 혀를 차더라고요. 그저 평생을 일했고 이제 나이가 들어 피곤한가 생각하고 말았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부터 애들이 저를 과잉으로 보호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누구에게도 보살핌이나 대접을 받아본 적 없었기 때문에 어색했었는데 차츰 익숙해지더라고요. 일을 손에 놓으면 밥 굶을까 싶어서 수십 년간 쉬어본 적 없었는데 애들이 성인이 되고 그만 일을 하라며 만류할 때 쉬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일 안 하고 쉬는 게 이렇게 편한 줄은 몰랐었거든요. 아프다는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구나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에야 항암도 다 끝내고 외래를 다니며 경과 관찰 중이라 딱히 고통스럽지 않은 상황이지만 간암 발병을 알았을 당시에는 정말이지 끔찍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약해져 있던 그때 한평생 미워하고 애증했던 남편이 느닷없이 나타나 복장을 뒤집어 놓는 일이 있었거든요. 인명은 제천이고 다 명대로 살다 가는 거야. 당신 명이 여기까지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보기엔 아직 20년은 거뜬할 것 같구먼.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지난날 원망이랑 다 털어내는 게 자네 건강에도 좋아.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공덕을 많이 쌓아야 나중에 저 세상에서도 복 많이 받는 거라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주변 사람들 가슴에 대목 받는 거 그만 좀 합시다. 이제 그만 이혼해줘. 자네 억하심정으로 그 가련한 여자를 지금껏 수십 년간 괴롭혔으면 충분하잖아.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벌써 자네 머리끄덩이 잡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야. 그나마 안 사람이 마음씨가 고와서 지금껏 참고 있는 줄이나 알고 고마워해. 그러니 자네도 이제 그만 날 놓아주고 암 치료에 전념하라고. 애들 결혼하는 건 보고 가야 할 거 아니야? 마음을 곱게 써야 병도 빨리 낫지. 내 이번 주 안으로 서류 작성해서 보낼 테니까 빨리빨리 정리하자고. 나도 형편이 좋지 않아 뭐 줄 건 없고 대신 지난번 이야기한 애들 중 한 명이라도 신장 이식해주면 내 결혼할 수 있게 아파트 한 채 해줄게. 그러니 자네가 애들 설득 좀 한번 해봐. 친아비가 곧 죽게 생겼다는데 눈 하나 깜짝을 안 해. 자네가 얼마나 내 욕을 했으면 애들이 그 모양이냔 말이야. 우리 문제는 우리 문제고 애들은 애들인데 교육이 영 잘못됐어. 아무튼 꼭 좀 설득해. 자네 죽는다고 나까지 죽이지 말고. 참 말하는 꼰세가 예나 지금이나 젊으나 나이 먹으나 못된 것은 여전했습니다. 남편이란 작자가 그리 말하니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좋은 말이 나갈 리가 없었죠. 나 아직 살아있어요. 죽네 어쩌네 하면서 먼저 보내려고 하지 말라고요. 참 그리고 당신 여전히 재수가 없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착해진다는데 당신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못돼 처먹었고요. 당신과 같이 사는 여자에 대해선 억하심정 없어요. 그냥 내가 당신과 이혼하기 싫을 뿐이죠. 그거 알아요? 당신 집안 어른들이 절대 이혼해주지 말랍디다. 누구 좋은 일 시킬 것이냐면서요. 당신이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당신 재산 내 자식들에게라도 물려줘야겠어요. 내가 이혼 안 하면 법적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비록 서방한테 소방 맞고 평생 남편 덕 한번 보진 못했어도 내 자식들에게 사는 데는 힘들지 않게 좀 주고 싶네요. 그러니까 꿈 깨요. 지금 당신과 살고 있는 그 여자가 당신네 집 호적에 오를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내가 먼저 죽으면 재혼을 하던가 그건 난 모르겠고 그렇다고 내가 일찍 가리라고 생각하지도 말아요. 치료 잘해서 100살까지는 살다 갈 거니까. 그리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지치지도 않아요? 애들 몸에 손 하나 까딱할 생각 말아요. 그랬다간 가만 안 둬요. 애들 클 때 학용품을 한번 사주길 했나? 공납금을 한번 내주길 했나? 몇 년에 한 번 내가 네 애비다 하고 나타나선 애들 손 한번 안 잡아줬으면서 나에게 이혼하자고 폭력이나 쓰고 행패나 부렸으면서 이제 와서 애들에게 뭐 하나 해준 게 있다고? 천금 같은 내 새끼들 신장을 달라고 하는 건지. 양심 있으면 그러지 못하지. 이제 가요. 당신 꼴배기 싫어. 남편이 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나서 이혼하자며 속을 헤집을 때마다 그 갑갑하고 천불이 나는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암에 걸린 것도 그 때문이라면 그럴지도 모르죠. 결혼하고 나서 잠깐 몇 년 사람답게 살았던 거 빼고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그 이후의 삶은 팍팍하기에 그지 없었거든요. 둘째 낳고 1년이 가 지났을 무렵 남편은 저와 사는 게 징글징글하다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었고 애들 키워가면서 시부모님 잘 봉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이더라고요. 이혼의 이유도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나 무시했잖아. 지난번에 내 급료가 작다고 타박하지 않았어? 공무원 급료가 많아봤자 얼마나 많다고 돈이 너무 적네 어쩌네 하면서 내 자존심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리고 또 너 나한테 폭력도 썼잖아. 지난번에 네가 나 밀어서 벽에 부딪힌 거 기억 안 나? 그때 뇌진탕 걸려서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네가 나와 내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데 있다 이거야.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망한다고 하더니만 네가 딱 그 짝이야. 맏며느리면 맏며느리답게 동생들 이해하고 하나라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집안 행사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잔조를 하라 마라 섭섭하다. 그러면서 이간질하지 않았어? 이제 우리가 왜 이혼해야 하는지 알았지? 좋은 말로 할 때 도장 찍어라.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였었죠.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남편이 어떻게 된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내가 언제 당신 급료 가지고 타박했다 그래요. 그때 아버님이 논마지기 좀 넓히고 싶다고 해서 모아놓은 돈 드리고 마침 아버님 생신도 있어서 돈이 좀 쪼들린다고 혼자 말한 거 아니에요? 그때 공무원 월급 빠나니 돈 융통할 거 없다고 한숨 한번 쉰 것 가지고 어떻게 그걸 타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 아버님 논마지기 넓힐 때 우리가 다 냈잖아요. 서방님이랑 아가씨들 돈 없다고 해서 걷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생신 때 돈 조금씩 각출하자고 했더니 아가씨들이랑 서방님이랑 당신한테 섭섭하다고 해서 당신 어쨌어요? 속상하다고 술 마시고 들어와서 내 머리끄덩이 잡고 때리던 거 기억 안 나요? 당신한테 맞다가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가다가 당신이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폭력을 휘둘러요. 당신이 계속 그때 일 때문에 속상한가 본데 내가 다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 테니까 애들 앞에서 이혼이니 뭐니 흉측한 말 하지 말아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사실이 그러한데 남편은 무조건 저의 불찰이다, 부덕이다. 그러면서 짐 싸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어찌어찌 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고 다행히 시부님이 제 편을 들어주어 쫓겨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몇 달 후 남편이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다니던 군청에 사직서를 냈고 저 모르게 시부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중 시내의 작은 건물이랑 교회에 있던 세작주던 과수원까지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님은 군청에 다니는 남편에게 건물 문서며 도장이며 다 맡겼었는데 그걸 처분해서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시부님은 물론이고 시누이들과 시동생들이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고스란히 저에게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내조를 얼마나 못했으면 집안의 장남이 사기치고 도망가느냐며 애꿎은 저를 타박했지요. 얼마 뒤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서울로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던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다가 말씀하셔서 알게 되었죠. 나쁜 놈의 자식, 여시한테 홀려가지고 앞뒤 분간 못하는가 보다. 네 시아버지랑 나랑 엄청 뭐라고 했어. 당장 헤어지고 다시 돌아오라고 했는데 너도 그 애 고집 알잖아. 여시에게 미쳐서는 답 없다 싶더라고. 성공할 때까지 연락 안 하겠단다. 옛날부터 조강지쳐 버리고 성공한 놈 한 명도 없어. 나이 더 들고 눈에 콩깍지 벗겨지면 돌아올 것이여. 어쩌겠니? 그때까지 네가 참아야지. 내가 너 볼 면목이 없다 없어. 미안하다. 시부님들은 제게 많이 미안해하시면서도 곧 돌아올 테니 참고 기다려 달라고 하셨죠. 기댈 것 하나 없던 저는 애들을 봐서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좋아졌으니 어디를 가든 사람 찾을 수 있고 부부가 살다가도 안 맞으면 이혼을 쉽게 한다지만 그 옛날 그런 것은 감히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남편 떠나고 1년, 2년 지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돈 잃고 늙어서 다시 농사 짓는 시부님에게 생활비 받아 쓰는 것도 눈치 보였고 빤하게 아는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지쳤었거든요. 애들 교육도 서울에 가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평생 이렇게 살기에는 제 삶이 너무 팍팍했기에 서울행을 결심했습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당시 서울에 방 하나, 부엌 하나짜리 월세방을 얻었고 리어카 사서 역전해서 풀빵 장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텃세 같은 거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거세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빴죠. 그럼에도 시댁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꼭 참석했습니다. 시부님 생신, 제사, 명절 항상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갔었죠.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시부님은 그게 그렇게 고맙고 미안했었습니다. 농사지어 남은 돈도 지어주시고 서울 가서 먹으라며 갈 때마다 이것저것 싸주셨죠. 시내들과 시동생도 처음에는 탐탁치 않게 생각하더니 몇 년 지나자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언니, 아직 오빠 소식 못 들었죠? 오빠지만 진짜 몹쓸 인간이에요. 돈 다 헤쳐먹고 도망가서 엄마 아버지 걱정은 고사하고 지 자식들 안부 한 번을 안 묻네요. 그놈의 인간 잊어버리고 언니랑 애들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가 보탬은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울게요.
원래 인간미가 있었던 시누이들과 시동생이 저와 애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풀빵 장사해서 사과세 내고 애들 학교 보내고 먹고 살기 빠듯했거든요. 매번 돈 떨어질 때마다 손 벌리기 죄스럽고 창피했는데 그럴 때면 어찌 알고 형제들끼리 돈을 모아서 제게 붙여주곤 했었죠. 그게 참 고마워 시댁 식구들에게는 나쁜 마음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서울살이 10년 정도 했을 때였던가 봅니다. 그땐 반지하긴 하지만 방 2개 딸린 월세집에 살고 있었는데 장사 마치고 집에 가보니 집 앞에 남편이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고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애들에게 니들 아버지다 알려주고 큰절 올리라고 했죠. 남편은 어색한지 잘 지냈냐, 아픈 데는 없냐 몇 마디 묻는 게 다였습니다. 어느 정도 인사가 끝나자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시골집에 연락했더니 주소 알려주더라고. 매듭지어 할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어. 그냥 거기서 살지 돈도 없으면서 왜 서울로 올라와서 이 고생을 하냐? 사람 미련하긴 예나 지금이나 똑같냐 똑같아. 거두절미하고 이혼하게 동의해줘. 뭐 너도 알다시피 나한테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어. 아내랑 자식 호적에도 올려야 하고 나도 이제 부모님이랑 교류하면서 살아야지. 연세 더 드시기 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봐드릴 생각이야. 근데 참 너 때문에 껄끄러워. 일이 그렇게 되었으면 시댁이랑 인연 끊고 살 일이지. 뭐 하러 왔다 갔다 하고 그러냐? 정들게. 여하튼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이혼하면 많이 못 주고 위자료로 한 500만 원 해줄 테니까 애들 교육에 보태서 써. 그것도 주기 싫은데 지금 안 사람이 그래도 마음이 고와서 주라고 하더라고. 도장 가지고 와. 12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고작 이혼해달라는 말이에요? 그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돌아오라는 소리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대로 살아요.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자고요. 이혼? 절대 못해요. 그건 자존심도 아니고 억울해서도 아니고 다 우리 애들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허울뿐인 아버지지만 호적에 나랑 당신이랑 애들이랑 같이 있는 게 그게 중요하고 내가 우리 애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당신 자식 아니에요? 보아하니 당신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양심 있으면 애들 교육비나 좀 줘요. 쉰소리 착착 하고요. 무슨 용기가 나서 그렇게 대들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는데 그런 건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물론 그날도 한바탕 난리가 나긴 했었죠. 화가 난다면서 제게 폭력을 행사했거든요. 우리 애들이 아버지란 사람을 본 첫 인상은 폭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두고두고 미안하고 후회가 되는 일입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이 한 번씩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고 그 부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울며 불며 자기 인생 책임지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저를 위해 그리고 그 여자를 위해 이혼해주고 싶었지만 선뜻 용기도 안 나고 고집도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시누이가 한마디씩 해주더군요. 언니, 그냥 버텨요. 우리 식은 오빠란 사람 인간 같게도 안 봐요. 우리 모두 언니 편이에요. 오빠 돌아오길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언니가 조카들 생각해서 이혼할 수 없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 언니가 새 출발하겠다면 언제든 이혼 찬성이지만 언니 신념이 그런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언니도 참 보살이요, 보살. 나 같으면 그 여자 찾아왔을 때 아작을 냈겠구만. 어떻게 나랑 여동생 같이 가서 머리끄댕이 한번 잡아줄까요? 신우의 그 말이 얼마나 웃기던지 울면서 웃으면서 그땐 그랬습니다. 그 뒤로 몇 번 더 찾아오더니 남편도 양심은 있는지 몇 년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노점하다가 가게 얻어서 분식집을 했고 그때부터 조금씩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애들 중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까지 들여보냈고 참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시골집 마당에 자리 펴고 손님을 한창 맞이하고 있을 때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남편의 아들이 찾아왔죠. 숙연하게 보내야 하는 장사집인데 남편과 그 여자가 들어서니 왁자지껄했던 동네 사람들이 한순간 조용해졌었죠. 시어머니도 어이가 없는지 혀를 찌찌거리셨고 상주인 시동생도 냉랭했습니다. 근데 큰 시누이가 화가 났는지 다짜고짜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아가지고는
바닥에 패대기 치더라고요. 오빠 네가 제정신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저 여시 같은 곳에 데리고 와서 아버지 장례를 망쳐. 십수년간 코빼기 한번 안 비추더니만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제야 찾아올 마음이 드니? 그리고 오려면 혼자서 내려올 거지. 뭐 잘난 상판떼기라고 여시 같은 것이랑 새끼까지 줄줄이 데리고 나타나냔 말이야. 아, 벼락 맞을 것들 썩 꺼져.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했는지 울그락불그락 했고 그 여자와 아들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죠. 불쌍하기도 했지만 신우의 일장 연설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그 식구들은 결국 시누이들과 시동생 그리고 시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서 쫓겨나고 말았죠. 몇 년 뒤에 시어머님 돌아가셨을 때에는 남편 혼자 왔고 장례식 끝나고 또다시 이혼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 이제 자기를 제발 놔달라며 어처구니 없게 말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아무 말 없이 애들 데리고 서울로 왔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까지 보내드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이혼소송 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올 것이 왔다 싶더라고요. 저는 법정에 나가서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남편은 변호사까지 사서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말했지만 판사 또한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기각시킨 것이었어요.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남편은 저를 회유했습니다. 이혼만 해주면 당신 노후에 보태라고 넉넉하게 돈도 줄게. 그 당신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애들 내가 다 지원할 거야. 대학 학비 지원도 해주고 결혼 자금도 해주고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이제 그만 제발 이 악연을 끝내자. 다 늙어서 이혼은 무슨 이혼이에요? 법적으로도 끝났고 나는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네요. 당신은 내가 미련해 보이고 등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누구나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모질게 살아왔어요. 당신이 보상할 수 없을 정도로요. 악연을 끝내자고? 솔직히 말해서 누구 좋으라고? 나도 죽고 당신도 죽어요. 당신 돈 많이 벌었다면서. 죽거든 우리 자식들 위해서 좀 남겨놔줘요. 또 똑같은 말 되풀이하지만 난 이혼할 생각 추호도 없어요. 그걸로 더 이상 서로 보지 말자고 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또 찾아오더군요. 또 이혼 이야기인가 싶었는데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신장이 안 좋대. 몇 개월 전부터 투석받고 있는데 빨리 신장 이식하면 정상처럼 살 수 있다고 하네. 애들 검사 좀 하게 도와줘. 맞으면 신장 이식하게. 그냥 해달라는 거 아니야. 나한테 신장 주는 자식한텐 내가 아파트 한 채 해줄게. 약속해. 에라, 이 미친 인간아. 이젠 하다하다 평생 말도 몇 번 안 해본 자식한테 신장까지 요구하냐? 당신 진짜 인간 말종이구나. 내 자식 몸에 칼 대는 거 난 절대 용납 못하니까 그냥 투석을 받던지 죽던지 알아서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로 안 돼. 그렇게 쫓아보내고 시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역시나 시원하게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죽을라면 혼자 죽지 왜 애들까지 끌어들이려고 그래? 내 오빠지만 진짜 양심도 없는 인간이네. 애들 대학 잘 갔겠다. 언니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깟 아파트 받고 조카를 신장 떼어주느니 없어도 건강한 게 나아요. 그 오빠 돈 많이 벌었대? 죽으면 그거 다 누구 거요? 다 언니랑 조카들 거야. 그러니 마음 약한 소리 말고 다음번에 오빠 오면 소금 한 바가지 뿌려버려요. 남편은 그 뒤로 돈다발을 가져오기도 하고 통장도 가져와서 회유하기도 했지만 저는 절대 응하지 않았어요. 애들에게도 그렇게 말했고요. 지 아버지랑 하나 정도 없었던 아이들이라 솔직히 장기식 해주는 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독한 탓이었을까요? 저도 그만 암에 걸렸지 뭡니까? 애들이 분식집 힘들다고 그만하라고 만류했는데 제가 고집을 부려서 꾸역꾸역 했건만 쉬지 못해 피곤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암이었지 뭡니까? 세상 만사 다 뜻대로 될 수 없고 언제나 행복할 수만은 없으니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죠. 두렵거나 무섭다기보다는 삶에 대한 조금의 후회가 남더군요. 항암 치료하러 병원에 들어 앉았는데 그때 남편이 소식을 듣고 왔더라고요.
병문안 와서 한다는 소리가 뻘소리였지만 말이죠. 이놈의 인간아, 당신은 언제쯤 철들래? 당신이나 나나 그 운명할 세상살이인데 이제서 이혼은 무슨 이혼이고 당신 조금 더 살자고 애들 신장 달라는 말은 무슨 염치니? 아유, 이 개자식아, 정신 좀 차려라. 처음으로 남편에게 욕다운 욕해 주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묵은 채증이 확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시누이들에게 하니 박장대소였죠. 시누이들이랑 통화하면 늘 웃다가 울다가 울다가 웃다가 한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네요. 남편은 곧 죽을 것 같더니만 여전히 질긴 생명줄 부여잡고 있고요. 이따금씩 제가 살아있나 어쩐가 동태를 살피고 기웃거리더라고요. 지난번엔 찾아와서 쭈뼛거리게 밥상 한번 차려주었습니다. 있는 반찬은 된장찌개가 전부였는데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데 그냥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맛이네, 고향 된장 맛. 어딜 가도 이 맛이 안 나. 똑같은 된장인데 언제부터인가 이 맛이 그립더라고. 오래오래 사시게. 나도 이제 힘 떨어지고 지쳤어. 이혼하자는 거 포기야, 포기. 한 번씩 찾아오면 밥이나 줘. 밥값은 두둑히 내고 감세.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